배워보자 에는 알레베의 예능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볼 구조의 발표를 맡은 박입니다. 네, 저희 목차는 처음에 예능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연도에 따른 예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능 이제 저희 방송 편성에 미친 영향, 순기능, 역기능, 그리고 예능의 전망, 마지막으로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능은 제주 예자와 능할 능자로 그 제주와 기능을 이루는 말인데요. 원래 연극과 음악, 영화, 미술 등에서 전반적인 예술과 관련된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능력계, 체험 능력계를 함께 보는 영화였는데 이제 최근에 미디어 영향으로 쇼,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예능이라고 지칭하는 식으로 바뀌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990년대부터 해서 예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콩투쇼, 코미디쇼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한국 예능의 프로그램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웃으면 보기 와요, 일요일 밤의 대행진, 부모 1번지, 쇼비디오 잡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입니다. 1990년대에는 고정 진행자와 게스트의 만남 형식인 토크쇼가 대세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토크쇼인 잔이윤쇼, 일요일 밤에 이홍열쇼, 소시원쇼 등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고객 예능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영규의 양심냉장고와 느낌표입니다. 기존의 예능과는 다르게 교양적인 변화를 가미해 착한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예능은 세 가지 포맷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스튜디오 예능입니다. 스타 서바이벌, 도고동량, 출발, 드림팀, 드레인 서바이벌, 진실게임, 상상 플러스 스타킹, 스타곤들뱅이, 세바퀴 붕어빵 등 정말 많은 프로그래밍들이 있었죠. 실내 시청에서 MC들의 진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짝짓기 예능입니다. 초기에는 스튜디오 예능과 연애 게임이 결합된 연애 버라이어티 형식으로 강호동의 생선연분, 엑스맨을 찾으라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스튜디오 게임 형식에서 리얼 버라이어티 장르를 변화하는데요. 우리 결혼했어요 짝 등이 있었죠. 초기의 형식보다 좀 더 현실적인 연애를 보여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로에서 하던 개그 공연을 그대로 TV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방송사별로 기술을 뽑아 개그맨들의 새로운 데뷔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예능들의 형식을 깨는 새로운 예능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리얼 버라이어티입니다. 천하제일 외인구단 대단한 도전에서 출발한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은 무한도전 1박 2일 패밀리가 떴다, 남자의 자격, 러닝맨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스튜디오 예능과는 반대로 야외 촬영이 주를 이루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얼 버라이어티 등장으로 위협감을 느낀 기존의 토크쇼들은 색다른 기획 컨셉을 가진 버라이어티 토크쇼로 발전하며 예능적 재미를 더했습니다. 해피투게더, 무릎팍도사, 감신장, 힐링캠프, 안녕하세요 라디오스타, 세바퀴 스타킹 등이 있었죠. 네,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예능 트렌드 변화에 대해 발표할 고영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엔 어떤 예능 프로그램과 장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시기와 두드러지게 2000년대 후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슈퍼스타 K입니다. 비록 2016년 마지막 시즌으로 별 존재감 없이 끝났긴 했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수차례의 예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경쟁을 하여 마지막으로 우승하는 사람 혹은 팀에게 엄청난 상금과 또 실제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허각, 서인국, 버스커의 보컬이었던 장범준, 그리고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울랄라 세션, 존박, 정중현, 로이킴 등 슈퍼스타 K 출신의 스타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스타 K는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시대에 막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K를 시작으로 MBC에서는 위대한 탄생, SBS에는 K-팝스타, KBS에서는 탑밴드 등 각 방송사들마다 자기들만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위대한 탄생은 백천강, 손진영, 권리세, 그리고 K-팝스타는 백아연, 그리고 악동 뮤지션, 이하이, 박지민, 탑밴드는 장미여관 등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가수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온스타일 같은 그 패션 채널에서 방영하던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인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와 함께 패션 디자이너를 뽑던 프로젝트 런웨이, 노래가 아닌 춤으로 두 팀을 나눠서 경쟁하는 댄싱 라인,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하게 MBC에서는 방송국 아나운서를 뽑는 신입사원 등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접목시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다른 예능 장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계도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많이 흔했지만 보통 있는 게 춤 아니면 노래였었고 참가자 나이도 20대에서 30대밖에 줄을 이뤄서 모든 프로그램이 좀 비슷한 포맷과 컨셉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믹스9처럼 물론 이게 2000년 초반이나 뭐 2010년대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 초반에 나온 프로그램 아니지만은 약간 좀 오디션 프로그램의 하나의 그 문제가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믹스9 아시다시피 그 이제 연습생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우승을 해서 이제 멤버가 확정돼서 뭐 데뷔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약간 YG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이제 양현석이 좀 뭐 재정적이나 뭐 약간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 데뷔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간 우승 후 처우 계산이 안 좋게 끝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엠넷 같은 경우에는 요즘 쇼미더머니에서도 많이 보이는 악마의 편집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약간 사건을 왜곡시켜서 출연 당사자들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폄하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이 무한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을 탈락시켜야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시스템 때문에 오디션 참가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잠시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특징은 음악 예능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이 깊은데요. 특히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파생된 장르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서바이벌 대상이 약간 일반인 중심이었다면 음악 예능은 현역과 연습생으로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김범수, 임재범, 서문탁, 김연우 등 7명의 베테랑 가수들이 경연을 펼치는 MBC의 나는 가수다가 있고요. 이를 시점으로 과거에 유명했던 아티스트의 노래를 리메이크하여 경쟁하는 KBS의 불후의 명곡이 제작되었고 지금도 현재 방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슈퍼스타 K의 흥행과 함께 탄생한 쇼미더머니는 일반인들과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래퍼들이 유명 힙합 프로듀서와 가수와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각 팀 간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힙합에 대한 대중의 인기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윈 Who is Next는 유명 연예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생들이 출연하여 두 팀으로 나눠 경쟁하면서 우승한 팀에게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켜 활동할 수 있게 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의 우승한 팀은 지금 위너라는 이름으로 데뷔하여 아이돌 가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판타스틱 듀오, 듀엣가요제 같은 일반인들과 가수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프로듀스 101 시리즈, 아이돌 학교, 소녀24, 그리고 복면가왕 등 프로그램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얼 버라이티 프로그램도 기존과 달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메인 MC가 각 출연자들에게 성격을 부여하여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주였다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연기, 노래, 스포츠, 그리고 직업체험 등 다양한 포맷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한도전으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무한도전은 2년마다 한 번씩 뮤지션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서 가요제를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댄스 스포츠, 조정, 에어로빅, 레슬링, 심지어 변호사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가방을 들고 튀어라, 여드름 브레이크, 꼬리잡기 특집 등 이제 기존의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였다면 이제 야외에서 추격전을 벌이며 아까 서바이벌 형식의 방송을 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긴장감 있는 리얼리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처럼 약간 다양한 포맷을 시도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건 합창단 특집입니다. 남자의 자격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 합창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올라갔었고, 그것 말고도 각 멤버들마다 약간 자격증 따기 같은 그런 도전도 했고, 또 일반인 상대로 강연을 하는 등 그 당시 KBS 주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편 SBS의 런닝맨은 출연하는 멤버들마다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였고, 추격전의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추격전의 리얼리티를 한껏 살렸으며, 언어가 아닌 약간 추격 서바이벌이라는 행동 중심의 출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한류 열풍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리얼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시도한 뮤지컬 드라마 무한상사의 나 혼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당시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다르게 인기가 점차 떨어지던 예능 장르도 있었는데요. 바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대 후반에는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이 수많은 유행어와 개그 캐릭터를 보여줌으로써 2000년대 중반에 갖고 있던 인기를 유지하고 또한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특정 드라마나 영화 홍보 목적의 연예인 게스트 위주 코너 진행과 약간 억지스러운 유행어 밀어붙이기, 그리고 한 코너가 잘 되면 계속 매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우려먹는 약간 단조로운 꽁트 진행으로 시청률이 조조해지기 시작하더니 유튜브, 아프리카 TV 같은 리얼 1인 미디어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흥행까지 더해져 인기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또한 대중들의 웃음 코드가 리얼함과 순발력에서 나오는 웃음으로 바뀌면서 짜여져 있는 대본으로 공연하는 공개 코미디의 한계도 이에 한몫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도 이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는데요. 코미디 빅리그 같은 경우 개그 코너를 짜는 팀들이 시청자 투표에 의한 리그 경쟁으로 주마다 순위를 매기면서 개그 코너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고, SNL 코리아는 출연자들의 애드리브로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용하여 생방송만의 묘미를 살려 기존 공개 코미디와 차별을 두었습니다. 특히 SNL은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풍자도 비교적 자유롭게 했는데요. 여러분도 또 아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방영했었던 여의도 텔레토비, 그리고 최근 대선이었죠. 19대 대선에 했던 미혼 우리 프로듀스 원원 같은 코너가 그중 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예능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관찰 예능의 인기입니다. 10년 넘게 사랑받았던 리얼리티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종영하고 그와 함께 더 큰 인기를 끌었던 1박 2일도 시즌2로 들어가면서 시즌1에 비해 큰 인기를 끌지 못하던데,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재미 대신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나오는 소소한 재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신 라이프를 잘 보여주던 나 혼자 산다는 연예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와 연예인 간의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이러한 독신 관찰 예능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점점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육아 관찰 예능도 마찬가지로 현실상 결혼할 수 없는 독신 가구들에게 육아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찰 예능과 함께 유행한 장르가 바로 먹방, 쿡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막 약간 매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지금 현재 경제 불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할 것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식욕이었고 이것을 예능 프로그램에 접목시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쿡방 같은 경우 기존에는 주부 대상으로 전문 요리사가 나와 요리 방법을 설명해주는 일종의 정보 전달 성격이 짙었지만 최근에는 연예인 게스트들이 나와서 셰프들과 함께 직접 요리를 하면서 토크도 하는 식으로 예능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JTBC에서 방영 중인 냉장고를 부탁해는 최현석, 이연복, 샘킨, 이원일 등 셰프들이 단순히 요리만 하지 않고 토크쇼에 참여하여 각자 개성 있는 캐릭터를 가지면서 스타 셰프로 거듭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음식 연구관 겸 CEO인 백종원 씨는 백종원의 3대 천왕,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자기 이름을 돌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전문적인 요리 지식과 요식업에 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요식업에 대한 입지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또한 먹방도 맛있는 녀석들처럼 단순히 그냥 기존에 먹고 맛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한 음식이라도 출연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법을 보여줌으로써 먹방의 시각적인 자극을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맛있는 녀석들의 한 입만 장면을 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특징으로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1인 미디어와 결합을 하면서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인 실시간으로 시청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이리트 텔레비전은 그런 1인 미디어의 특성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특히 인터넷 놀이문화와 B급 정서를 수용함으로써 기존 예능과 다른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를 보도록 하죠. 네, 마리텔 백종원 편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B급 정서를 활용한 그런 1인 미디어의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자 투표 방식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전 그 공개 코미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코미디 빅리그를 언급했을 겁니다. 그 중에 코너 중에 리얼극장 선택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일단 출연진부터가 이제 약간 방청객들의 투표를 받아요. 신인 개그팀과 베테랑 옛날 개그팀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아예 그 팀 자체가 또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청객이 투표를 해서 이제 그 출연진부터 그리고 이제 방송 내용까지 다 그 방청객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방청객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새롭게 작년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듀랑고를 접목시켜서 만든 두니아도 실시간으로 시청자 투표를 통해 내용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잠시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 두니아의 한 장면을 보고 오시죠.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KBS에서는 일반인의 고민을 들어주며 가장 힘든 고민들을 이제 방청객들에게 투표시키는 안녕하세요. 그리고 회차마다 가상의 사건의 범인을 투표하여 초점을 통해 상품을 주는 탐정 추리 프로그램 크라임씬, 그리고 실시간 투표를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연습생을 데뷔시킬 수 있는 프로듀스 101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투표를 통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판타스틱 듀오도 에브리싱이라는 노래방 앱을 통해 노래를 잘 부르는 일반인들을 뽑아서 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과의 연계를 통해 시청자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제 지식 예능도 새롭게 등장하면서 전문가 위주의 교양 프로그램과 달리 연예인과 함께 동반 출연하여 재미와 교양 지식을 모두 충족하면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최근에 또 방영되었던 알쓸 신작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마다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과 연예인 MC, 그러니까 유희열 씨죠. 유희열 씨 MC 한 명이 국내와 해외를 여행하면서 각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인문학적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전문가들이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함으로써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학문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이제 최근에 방영되었던 알쓸시자 부산편에서의 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칸트의 사상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인문학 사상에 대중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어른 그리고 차이나는 클라스 등 전문가가 연예인들 혹은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면서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시사 상식을 재밌게 전파했습니다. 또한 내생녀 등 유행어가 등장하던 시기 넌센스나 고난이도 퀴즈를 맞춰보는 문제적 남자 같은 퀴즈쇼도 지식 예능의 인기에 한몫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점점 시들어졌던 공개 코미디쇼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장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탠드업 코미디입니다. 하지만 이거 최근에 되면서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도 조금씩 부활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케빈 하트, 빌버, 알론소 보든 등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언도 있고요. 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그리고 투나잇 쇼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보다는 애드리브보다는 약간 퍼포먼스로 웃기는 것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라고 길거리에서 이제 일반인 대상 상대로 약간 이제 유명 인사이신 분들이 이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병재 씨가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이제 유병재 씨가 이제 출연하면서 좀 시청자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 유병재 씨와 이제 그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협력해서 YG 코미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블랙 코미디라는 유병재 1인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쇼에서는 유병재만의 특유의 풍자성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유병재 씨가 이제 성희롱에 대해서 성희롱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동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네, 보고 오시죠. 이와 같이 대중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었고요. 다른 예능 장르와 정치, 사회에 대한 풍자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의 독특한 성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코미디 헤이븐이라는 스탠드업 코미디 전문 클럽이 생겨서요. 2018년 6월부터 정기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주된 활동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기타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를 통해서 새로운 예능 장르를 만들었는데요. 삼시세끼 같이 먹방과 여행 콘텐츠를 합친 것도 있고요. 윤식당처럼 이제 먹방을 이제 빼고 이제 쿡방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JTBC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중에 하나죠. 아는 형님은 이제 출연자들의 토크 그리고 이제 학교의 교실 상황이라는 이제 꽁트 그리고 한 마지막쯤에 이제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하는 이제 거의 세 가지의 장르가 이제 콜라보되어 있는 예능 장르고요. 또 세모방은 이제 장르가 이제 합쳤다기보다는 이제 MBC에서 이제 그 연예인들 게스트들이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채널, 약간 좀 예를 들어서 이제 40, 50대가 보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40, 50대들이 보는 이제 성인 댄스 채널인가요? 아이넷 TV 거기 가서 이제 성인 댄스를 블루스 같은 거를 배워서 그거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낚시 TV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해서 그 낚시 TV에서 이제 연예인 게스트가 나오는 약간 그런 채널 간의 이제 콜라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시청자층을 겨냥해서요. 이제 흔히 이제 덕후라고 하죠. 덕후도 이제 애니 덕후 그런 것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도 계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약간 게임 덕후 아니면은 무슨 버스 덕후, 지하철 덕후에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버스 모델 같은 것도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쇼를 보여주는 이제 능력자들.
그리고 이제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압니다. 좀 아이돌 이제 JTBC의 아이돌룸 그리고 MBC 에브리원의 주간 아이돌 그리고 이 아이돌들이 이제 그 TV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게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제 또 유명 연예인들 약간 김희철 또 김소혜 같은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모바일 그 우린 인기 있는 이제 모바일 게임 또는 PC 게임을 해서 이제 팀들과 경쟁을 하는 게임쇼 유희낙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예능의 또 부활이 있는데요. 무한걸스가 종영한 이후로 또 여성 예능이 좀 약간 좀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비디오 스타 이제 라디오 스타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스피노프한 이제 비디오 스타가 좀 점차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 또 여성 예능이 약간 부활을 되기 시작했는데요. 언니들의 슬램덩크 같은 경우 여자 연예인들이 모여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멤버들이 언니스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는 내용으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이영자 아시죠? 이영자와 이제 그 소문이 같은 이제 그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먹방도 하고 또 공인상담도 하는 바플레스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여행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호캉스라 해서 이제 진짜 좋은 호텔에서 이제 편의신 이제 호캉스가 유행하면서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일상 같은 걸 보여주니까 관찰 예능이죠. 이것도 그는 파자마 프렌즈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예능에 대한 영향과 전망을 대해서 이제 다른 분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 편성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방송 통계를 알아보기 전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법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어 편성하되 오락 프로그램만은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50% 이하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왜 하필 오락 프로그램만 50%로 이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나, 이걸 생각해 봤을 때 TV가 보통 생각하기 오락성이 강한 매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매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오락 프로그램이 이제 절반을 넘어서까지 편성된다면 이제 과편성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이렇게 규제가 받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오락 프로그램이 이제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에 통계표를 보시면 이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이제 방송 편성 통계인데, 지상파 3사만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뽑았고요. 이런 통계를 보시면 예능을 제가 좀 빨갛게 칠했는데 KBS 1 TV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예능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가장 높으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50% 상한 제한이 걸려 있음에도 이만큼의 편성 비율을 보여주는 건 그만큼 방송국 편성 팀에서도 오락 프로그램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서 뭐 모바일 환경이나 다른 환경에서도 이제 시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V는 주류적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2018년 기준 취업 포털 커리어 통계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유형에는 67.1%가 예능이 뽑혔고요. 이어서 이제 드라마 22.9%, 시사 교양 8.9% 등으로 여전히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이 영향력을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능 프로그램의 순기능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삶의 활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을 이제 얻을 수 있고, 네,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으면서 삶의 활력소로 작용을 하고, 공익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교훈이나 알지 못했던 사실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이 세계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런닝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꽃보다 할배, 뭐 더 지니어스,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수출되지 않았지만 그런 그 프로그램 포맷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세계 시장에 수출됨으로써 이제 한류 예능이라는 말이 생기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예능의 순기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무한도전 배달의 무도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정성 있는 정보 전달과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알려줌으로써 이제 예능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능의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미가 주를 이뤄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극적이고 불건전한 장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청소년은 더 빨리 물들 수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자극과 선정성을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제 그람시 헤게모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대중문화는 이제 그 대중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것인데요. 이런 대중문화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굳이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은밀하게 예능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기능을 넣었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뭐 과한 이용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예능이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끄는 중이고요. 이는 이제 한국 예능의 세계화를 전망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한국 안에서는 이제 관찰 예능, 전지적 청년 십자, 나 혼자 산다 뭐 등이 이제 대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관찰 예능이 대수를 이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해서가 63.5%, 대리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24.3%, 호기심 때문에 10.1% 등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퍼센티지 통계를 봤을 때 가장 보기 편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 관찰 예능이 현재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방송되었던 뭐 세월간이, 마이리틀 텔레비전과 같은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이 더 인기를 끌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게, 현재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때문에 관찰 예능을 보고 있지만, 이제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청자가 방송에 영향을 주고 이제 자신도 그런 쌍방향 소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재미가 현재의 재미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망을 개인적으로 내봤고요. 네, 계속 통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좀 식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